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조금 전에 외신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로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유로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4월 경상수지만 보고 나서는 좀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5월 경상수지가 발표되면서 흑자폭이 다시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유로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 추세에 가고 있는 가장 최대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장단기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독일이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 전체가 독일에 기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독일,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3국 이런 데 기대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최근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탄력이 모두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수출 탄력도 둔화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탄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줄면서 지금 2개월 연속의 하락세가 나타난 것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독일의 지표 흐름은 선행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JW 경기 기대 지수, 우리로 얘기하면 BSI 정도가 되겠죠. 이 지수도 계속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행 지수의 방향성 자체도 이제는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어서 향후 독일 지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상황들이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일 지표가 악화되니까 PMI 쪽에서는 유로존 전체 PMI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독일 지표가 악화되면서 다른 그 국가들의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전체 지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노동 비용의 상승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독일의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의 평균 소비 성향이라든지 독일의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그 독일에서 만든 제품과 같은 제품인데 독일에서 만들지 않은 제품의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국가에서 생산해낸 제품과 메이드인 점원의 제품의 가격차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런 노동 비용의 상승 자체가 독일 경제를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재 유로화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를 역축으로 뒤집어 놨고요. 독일의 수출 증가율을 놨는데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는 항상 독일의 수출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독일도 수출이 중요한데 이 수출의 전반적인 영향력에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노동 비용의 상승과 함께 환율의 흐름 자체가 독일 경제, 나아가서는 유로존 경제의 단기적인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아무래도 독일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독일이 살아나려면 역시 유로화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로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유로존 경제에서 전체 차지하는 그 흐름을 보면 그 수출이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화의 흐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로존 주봉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장기 상승 흐름이 조금 훼손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중반부터 진행되었던 유로화의 랠리가 서서히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오히려 역으로, 즉 하락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작다라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금융적인 캐리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미국과의 국채 수익률 차이 또 일본과의 국채 수익률 차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엔 유로 그다음에 달러 유로를 계속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최근 일본, 미국에 모두 뒤지고 있는 것이 유로존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차를 봤을 때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중심으로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즉 독일의 10년물 국채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여타 통화들에 비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 비율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유로존의 약세는 아주 강하게 이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지금 한 3% 성장하고 유로존이 1% 성장하면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가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미국도 2% 내외의 상승, 유럽도 1% 내외의 상승, 그 일본도 지금 한 2% 내외 정도의 상승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유로화가 아주 폭락하면서 약세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제는 강세보다는 소폭의 약세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았느냐. 그럼 역으로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강세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간단하게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용 시스템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앞으로 좋아진다, 물가도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그런 대출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 구도로 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에 지금 가계 대출도 줄고 있고요. 기업 대출은 여전히 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화량에서 M1, 가장 보는 통화는 풀리고 있는데 M2나 M3 같은 광의 통화들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 유로존에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유로존 환율이 지금 유로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단기적인 문제인 수출 쪽은 풀리겠지만 신용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로존의 저물가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결국은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는 뭔가 강력한 대책이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유로존 신용 시스템이 회복되면서 경제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 회복 효과가 되었든 유동성 효과가 되었든 그것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주식을 3분기 이후 그 말부터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반기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유로존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